여러분의 스마트폰, 전기차, 그리고 미군의 최신 전투기 F-35. 이 세 가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예요. 그런데 이 히토류 시장의 90%를 단 한 나라가 쥐고 있습니다. 컨디셔블 중국입니다. 채굴의 70%, 정제의 90%, 연구자석 제조의 98%까지. 사실상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을 중국이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히토류 세계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내준 왕좌를 중국이 40년에 걸쳐 빼앗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와 팁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히토류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히토류는 이름과 달리 희귀하지 않습니다. 지구 껍데기 곳곳에 묻혀 있어요. 문제는 이 원소들이 암석 속에 다른 광물과 뒤엉켜 있어서 분리하고 정제하는 게 극도로 까다롭다는 거예요. 너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같은 16가지 원소를 통칭하는 이름인데 이걸 꺼내려면 강산에 녹이고 수십 단계의 화학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과 독성 폐수가 대량으로 나와요. 캐는 건 쉽지만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지옥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물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는 약 20kg의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는 약 5톤이 필요해요.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너디뮴 자석, 풍력 터빈의 발정이 스마트폰의 진동 모터와 스피커까지. 히토류가 없으면 전기차도 못 만들고 전투기도 못 띄우고 스마트폰도 못 쓰는 셈이에요. 2025년 기준 전 세계 히토류 시장 규모는 약 72억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반도체 시장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작은 시장이 수천조 원 규모의 산업들을 전부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키스톤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생태계에서 키스톤 종이 사라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시장 규모는 작지만 그게 없으면 거대한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자원을 말하는 거죠. 히토류가 딱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자원의 열쇠를 중국이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하비 사막의 마운틴 패스라는 광산이 있었어요. 196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 광산 하나가 전 세계 히토류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히토류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 방사성 폐수 유출 사고가 터집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산 비용이 치솟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산 히토류가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국 2002년 마운틴 패스 광산은 문을 닫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왕좌를 내준 거예요. 싸고 편하니까 중국한테 맡겨버린 겁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교의의 함정이에요. 비교의라는 건 각 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이론인데 이게 안보 자원에까지 적용되면 재앙이 됩니다. 상대가 밸브를 잠그는 순간 내 공장이 멈추니까요. 반대편에서 중국은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992년 1월 장시성을 방문한 덩샤오핑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 한마디가 40년 국가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은 1986년 광산자원법을 제정하고 내몽골 바오터우 지역의 히토류 광산에 집중 투자를 시작했어요. 핵심 전략은 3단계였습니다. 첫째, 채굴 규모를 압도적으로 키워서 가격을 낮춘다. 둘째, 가격 경쟁에서 밀린 다른 나라 광산들이 문을 닫게 만든다. 셋째, 시장을 장악한 뒤에 정제 기술까지 독점한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약탈적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뒤 독점 지위를 확보하는 전략이에요. 중국이 정확히 이 교과서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 운나의 결과가 세랭이에 나온 정임, 투리스냐처럼 2024년 기준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약 27만 톤으로 전 세계의 70%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채굴이 아니에요. 정제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습니다. 일부 중히토류는 98%까지 올라가요. 광산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호주, 브라질, 베트남에도 히토류는 묻혀 있어요. 하지만 캐낸 원석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공장은 거의 전부 중국에 있습니다. 원유가 있어도 정유소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 독점 구조가 실제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10년 9월
일본 해안 경비대가 센카쿠 열도 근처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합니다. 중국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일본으로 향하는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당시 일본은 히토류 수입의 약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결과요, 단 며칠 만에 일본 정부가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습니다. 군함도 미사일도 아닌 흙 속의 광물 하나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무릎을 꿇린 거예요. 이것이 히토류 무기화의 첫 번째 실전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 무기가 다시 꺼내졌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2025년 4월 정제된 히토류 6종과 히토류 자석의 수출을 특별 허가제로 전환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중히토류 7종을 추가로 통제 대상에 올렸어요. 사마륨, 디스프로슘, 터뷴 등 전투기와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심 원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100%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놨지만 시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너디뮴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아 2026년 초 기준 킬로그램당 약 110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중국이 일본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중용도 물자 850여 가지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한 건데 여기에 중히토류 7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2010년의 센카쿠 사태가 15년 만에 훨씬 더 큰 규모로 재현된 겁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조치로 약 26조 엔,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자동차, 로봇, 반도체, 방위산업까지 한꺼번에 영향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히토류 원재료 중국 수입 의존도는 약 89%입니다. 영구자석의 경우 90% 이상을 중국에서 사옵니다. 한국도 이 게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타는 전기차 한 대를 예로 들어볼게요. 약 5천만 원짜리 전기차 하나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이 차의 구동 모터에는 너디뮴 영구자석이 들어갑니다. 자석에 사용되는 히토류 원재료 비용은 약 15만 원이에요. 5천만 원짜리 차에서 15만 원, 비중으로 보면 연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5만 원어치 히토류가 없으면 모터가 안 돌아갑니다. 모터가 안 돌아가면 차가 안 움직여요. 5천만 원짜리 차 전체가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0.3%가 나머지 99.7%를 인질로 잡고 있는 구조예요. 이 15만 원의 흐름을 더 깊이 추적해 보면요. 광산에서 원석을 캐는 비용이 약 2만 원입니다. 원석을 산에 녹이고 분리하는 정제 비용이 약 5만 원. 정제된 산화물을 합금으로 만드는 가공 비용이 약 3만 원. 합금을 자석으로 성형하는 제조 비용이 약 2만 원. 물류와 관세가 약 1만 5천 원. 중간 유통 마진이 약 1만 원. 그러면 남는 건요? 원재료 공급 업체의 이유는 고작 5천 원 남짓입니다. 15만 원짜리를 팔아서 남는 건 고작 5천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한 마진 구조에서 중국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제 공정의 90%를 중국이 쥐고 있으니 전체 물량이 중국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한 건당 마진은 작아도 전 세계 물량을 다 처리하니까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독점적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공급망 전체에서 가장 좁은 통로를 장악한 자가 전체 사슬의 가격 결정권을 갖는 구조예요. 중국은 히토류 공급망에서 바로 이 병목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비교를 해볼게요. 커피 한 잔 가격과 히토류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을 내잖아요. 너디뮴 1kg 가격이 약 15만 원입니다. 커피 원두 1kg 가격은 약 3만 원이에요. 히토류가 커피 원두보다 5배 비싼 수준이죠. 그런데 커피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히토류가 없으면 전투기가 못 뜨고 전기차가 안 굴러갑니다. F-35 한 대 가격이 약 1억 달러예요. 거기 들어가는 히토류 원재료 비용은 약 5만 달러. 전체 가격의 0.5%입니다. 이 0.05%를 구하지 못하면 1억 달러짜리 전투기가 생산 라인에 멈춰서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극단적인 레버리지가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2010년 센카쿠 사태 이후 미국과 일본은 뒤늦게 탈중국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2025년 7월 MP 머티리얼즈라는 자국 유일의 히토류 광산업체 지분 15%를 정부가 직접 인수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호주의 라이너스와는 텍사스에 정제 공장을 짓는 협력을 추진 중이고 2026년 2월에는 약 120억 달러,
우리 돈 약 17조 원을 핵심 광물 전략 비축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도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유럽은 히토류 산화물의 70%, 연구 자석의 98%를 중국에 의존합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역내 히토류 가공 역량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봐요. 왜냐고요? 광산을 여는 건 돈으로 해결되지만 정제 기술과 화학 공정의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중국이 40년간 쌓아온 기술과 인력 생태계를 5년이나 10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마치 상대팀이 40년간 훈련한 마라톤 선수인데 이제 막 운동화를 신은 상태에서 뒤따르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사실 일본은 이 게임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예요. 2010년 센카쿠 사태를 겪은 일본은 그 이후 15년간 꾸준히 탈중국을 추진했습니다.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을 적극 도입해서 폐전자기기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호주와 캐나다에서 대체 공급원을 확보했어요.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약 50%대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중국이 다시 칼을 빼들자 일본도 흔들리고 있어요. 의존도를 절반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절반은 중국에 묶여 있으니까요. 15년간의 노력으로도 완전한 독립은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독점적 병목의 무서움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는 99%를 넘어요. 사실상 전량 수입입니다.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히토류 광산은 없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히토류 원재료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은 약 89%예요. 연구 자석은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여러분이 타는 현대 전기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 삼성 스마트폰의 진동 모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장비까지 전부 중국 히토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누큼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설계도, 제조도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도체 장비를 움직이는 모터의 자석은 중국에서 사옵니다. 우리가 만든 최첨단 제품의 심장부에 중국이라는 스위치가 달려있는 셈이에요.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홀드업 문제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한번 특정 공급자에 맞춰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공급자가 조건을 바꿔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우리 산업 전체가 중국 히토류에 홀드업 당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2026년 3월에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히토류 시장 점유율은 현재 90%에서 2030년까지 약 69%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이 새로운 채굴과 정제시설에 투자하면서 공급원이 다변화되는 흐름이에요. 특히 미국의 17조 원 투자가 본격화되면 2027년쯤부터 비중국 공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일본이 15년간 노력해도 50%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69%라는 숫자도 여전히 압도적 지배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15차 다성개년 계획에서 히토류 산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채굴량을 늘리고 정제기술의 격차를 벌리고 가격 결정권을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격차를 유지하려 하고 있어요. 마라톤에서 2등이 속도를 올리면 1등도 속도를 올리는 구조인 거죠. 이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급원 다변화예요. 호주, 캐나다, 브라질과의 광물 협정을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쪽에만 의존하는 공급망은 로프 하나로 매달린 것과 같으니까요. 둘째, 도시광산과 재활용 기술입니다. 일본이 폐전자기기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을 15년간 키워왔듯이 우리도 사용 후 배터리와 전자 폐기물에서 히토류를 뽑아내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셋째, 대체 기술 개발입니다. 히토류를 적게 쓰거나 아예 쓰지 않는 모터 기술, 자석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모델 S 후륜 모터에 히토류 프리 설계를 적용한 것처럼 아예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적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40년에 걸쳐 전 세계가 모르는 사이에 첨단 산업의 전원 버튼을 손에 넣었다. 석유 시대에는 중동이 세계 경제의 밸브를 쥐고 있었죠. 지금은 히토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밸브는 중국 손에 있어요.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로 세계 시장을 이끌지만 그 뿌리에 중국 히토류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수출 통제 한 줄이 우리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급원 다변화인지, 재활용 기술인지, 대체 소재 개발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